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다고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어보셨나요? 저는 5년쯤 전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폐인처럼 살기도 했어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도 않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현재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나 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아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친구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자기 꿈이라고요. 평범하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말이 되기도 하더군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넌 어떻게 된 게 인생에 굴곡이 없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사업 잘 되지, 어머니 인자하시지. 게다가 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뭐래? 우리 집 그냥 평범한 거거든.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평범할 수 있다는 거 말이야. 나도 너희 집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부럽다 짜시야. 그 이야기를 한 친구는 아버지 사업이 몰락해서 집안이 힘들어지고 그 바람에 엄마는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 제가 부러워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집이나 뭐 하나씩 사연은 꼭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순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전기기기 제조업을 운영하시고 엄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경기를 타지 않고 꾸준히 잘 되는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성실하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셨어요. 엄마가 10원 한 장 허투루 쓰시지 않으셔서 아버지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고 불리실 수 있었고요. 엄마는 단 하루도 예적금을 들지 않는 날이 없으셨다는 걸 자랑스레 말씀하시곤 했죠. 실제로 엄마는 하루만 이자가 빠져있는 것도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곤 하셨어요.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참 감사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제가 결혼을 하던 날에는 더 큰 부러움과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늦게 결혼을 한 편이었습니다. 제 나이 35세, 10살이나 어린 25세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는 누가 봐도 미인이었어요. 저와 함께 걸어 다니면 문 남성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여서 저는 은근 아내와 함께 걸어갈 때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모두의 축하와 시샘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행복감이라는 감정에 취해 있었어요. 혜정아,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우리 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적에 아내의 나이가 어려서 조금 걱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의 싹싹한 행동에 부모님은 아내를 대견해 했고 제게 장가 잘 갔다며 좋아하셨어요. 아내는 정말 싹싹하고 애교도 많은 데다 생각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25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집안일도 베테랑에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며느리이자 아내였어요. 부모님께 애교 있는 안부 문자와 전화는 물론 세심하게 집안 행사를 잘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시죠?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저보다도 엄마와 더 자주 통화하는 아내를 보면 흐뭇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조도 정말 잘했어요. 연애할 때는 오빠 오빠 하며 반말로 대했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저를 위해 주었죠. 여보, 고등어 무조림 맛이 어때요? 무가 아주 시원하고 맛있던데 괜찮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는 무를 챙겨 보내주셔서 감사하네요. 덕분에 맛있게 먹네요. 아내는 늘 감사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면 꼭 엄마께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하고는 했죠. 어머님, 오늘 남편이랑 고등어 무조림도 해먹고 어제는 동태찌개도 끓여 먹었어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무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던데 아내가 25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살림내공, 시집살이 내공 같은 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 시대의 흔한 처자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상이나 조상님들 제사상을 챙길 땐 집안의 맏며느리이자 장금이로 변하고 저와 있을 때는 장희빈, 장목수, 황진이 저리 가라였죠. 그러던 중 결혼한 지 반년쯤 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 폐결절이 발견되었어요. 사이즈가 좀 크기도 했고 의사가 암일 확률이 90%는 된다고 했다더군요. 가족 모두 암일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장인 어른을 암으로 잃었었기에 크게 걱정하더군요. 아버지는 개복수를 통해 결절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시고 조직 검사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부모님 두 분을 무척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눈물까지 흘리곤 했어요. 참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셔야 될 텐데 너무 걱정돼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는 아내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우리를 만날 때면 항상 며느리 준다고 선물을 들고 오셨거든요. 헤어핀부터 시작해서 작은 먹거리는 물론 가끔은 브랜드 가방도 사주시곤 하셨어요. 아내도 아버지께 애정이 깊었습니다. 아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주로 일을 하시고 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아버지께 못다 받은 사랑을 저희 아버지께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무뚝뚝했던 아버지도 애교 많은 며느리 앞에서는 부드러워지시더군요. 여동생이 있긴 했지만 여동생도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했어요. 게다가 동생이 해외에 자리 잡고 산다고 집을 떠난 지가 수년 전이라 아버지는 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더 잘 챙겨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술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였죠. 수술을 안 하고 지나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1.8cm나 되어서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아버지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아내는 부지런히 음식을 날랐고 엄마 못지않게 아버지를 잘 챙겨주었어요.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안다고 하나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부모님은 아내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소파에 쉬며 TV를 보고 있는데 모든 게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소파 위에 아내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저와 있을 때는 핸드폰을 잘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리도 무음으로 해놓곤 하고요.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으면 연락이 와도 받지 못하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핸드폰에서 불빛이 번쩍하면서 문자가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잠깐 스쳐서 봤지만 그 문자가 예사 문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하더군요. 입금액이라고 해서 뜬 액수가 무려 12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아내는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입금받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라는 마음으로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문자 위로 떠있는 문자들과 입금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입금 내역과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순도라는 이름으로 매달 꼬박꼬박 12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홍순도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본 순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아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내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얼른 못 본 척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다음 내용 어떻게 됐어요? 뭐가? 영화 보던 거 말이에요.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 표정이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당신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럼 같이 가요. 나도 갈래요. 저는 같이 가겠다며 제 팔을 붙잡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홍순도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일정한 금액의 입금 내역에 대해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게시물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요즘 애들 이런다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신 나갔네. 요즘 20대 젊은 애들이 돈 받고 남자를 만나는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쁠수록 돈을 많이 받고 남자가 요구하는 일을 해주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고 나자 왜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를 떠올려 보니 무척 예쁜 외모에다가 젊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간 동안 집안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보고 있지 않으니 무얼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제가 일하러 간 사이 누구를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120만 원의 입금액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아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아내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거를 찾고 싶었죠. 저는 일주일간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휴가를 오래 써도 지장이 없는 회사여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아내 몰래 출근하는 척을 하며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아내의 외출을 감시했습니다. 외출하러 가는데도 왜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건지 예쁜 아내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죠. 아내 손에는 쇼핑백이 바리바리 들려 있었습니다. 뭔가 들었는지 모를 쇼핑백을 아내는 낑낑대며 들고 가고 있었어요. 낑낑대는 모습이 안쓰러워 아내를 감시하다가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 들어줄 뻔했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그렇게 치장을 하고 간 곳을 따라가 보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저희 본가이더군요. 부모님께 쇼핑백을 안겨드리고 왔는지 나올 때는 아내가 빈손이었어요. 잠시 후 제게 문자가 오더군요. 여보, 오늘 들깨 삼계탕 끓여서 어머님 댁에 드리고 왔어요. 당신도 이따가 와서 드세요.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문자에는 하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효부인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는 단 하루 만에 이 짓을 그만둘까 진심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내역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저는 하루만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다음 날도 출근하는 척을 하고는 집 앞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아내가 어디 집 앞에라도 가는 건지 집에서 입는 추리한 옷에 커다란 가방 하나를 메고는 나가더군요. 아내를 따라가 보니 어느새 대형마트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요구르트도 사고 과자도 사더니 이내 장난감 코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가 고르는 물건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고른 것은 장난감 수갑과 장난감 총이었어요. 도대체 저 물건들로 무얼 하려는 걸까?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들었지만 정신을 바로잡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 차를 따라가 보니 장모님 댁으로 향하는 외부 순환도로로 빠지더군요. 혹시 오늘은 장모님 댁에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내의 뒤를 밟았죠.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차를 돌려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몰래 따라가는 걸 들켰나? 그래서 아내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건가 싶어서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에 내려보니 어느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부터는 주택이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었죠. 1층엔 미용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용실에 온 건가 싶었지만 아내는 그 옆 계단으로 올라가더니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밀번호까지 척척 누르면서 웬 모르는 집으로 쑥 들어가더군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분간 밖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려는데 도무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당황하면 뇌가 멈추나 봅니다. 그러다 심장이 점점 진정되고 눈앞에 오토바이에 걸린 헬멧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데 제가 그 헬멧을 냅다 들고 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그 집 벨을 눌렀어요. 노곤해 하는 소리에 택배라고 하자 아무 의심도 없이 남자가 문을 열더군요. 저는 열린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그 남자를 밀쳐내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보, 오회정! 아내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아내는 저를 보고는 엄청나게 당황하더군요. 여보, 여길 어떻게?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떨고 있는 아내 품속엔 웬 어린 남자아이가 하나 보였어요. 당신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애는 또 누구고? 설마 당신 애는 아니지? 아내에게 다가가려는데 뒤에서 남자가 제 어깨를 잡더군요. 당신 뭐야? 알본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내 와이프 이름을 부르고 난리야? 그 남자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내 아내에게 또 다른 남편이 있다니요. 뭐? 와이프? 저는 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 속에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가까스로 벽을 짚고 섰어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너 정체가 뭐야? 그동안 두 집 살림했냐? 저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아내를 노려보았어요. 아내는 거의 울 듯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선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처음부터 설명했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그럼 저 남자가 뭔데? 저 사람은 아내는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러자 그 남자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바보같이 왜 말도 똑바로 못하냐? 내가 대신 말해줘. 내가 네 남편이고 애 아빠다. 왜 말을 못해? 저 자식이 그렇게 어려워? 네가 왜 내 남편이야? 너 미쳤어? 너랑 끝낸 지가 언젠데? 아, 진짜 쫑알쫑알 시끄럽게 하네. 야, 오늘 나 면접 교섭하는 날이거든. 내 집에서 당장 나가줄래? 양육비 꼬박꼬박 넣어주면 너도 선 지켜라. 당장 나가. 그쪽도 내 집에서 나가요. 둘이 싸우던지 말든지 일단 나가서 둘이 알아서 하라고. 아, 그리고 그 헬멧 내 거니까 놓고 나가. 기껏해야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제게 반말로 응대하더군요. 남자를 다시 한번 보니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얼굴은 반항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막말로 양아치, 건달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와는 너무나 이미지가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린애가 애 아빠라는 것도 믿기지 않았죠.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이가 아내를 엄마 엄마 하며 애타게 부르더군요.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아이스 커피가 나오자마자 저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나니 떨리던 게 좀 진정되더라고요. 일단 아내에게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 나랑 재혼한 거냐? 미안해요. 하지만 결혼식 올린 건 당신이 처음이야. 그 사람이랑은 20살 때 만났는데 자기 멋대로 혼인신고하는 바람에. 그럼 그 남자랑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는 거야? 네, 미안해요, 여보. 처음부터 말했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귀담아 듣지 말아요. 그 사람 나랑 끝낸 지 이미 3년쯤 됐어요. 내가 당신이랑 잘 살고 있는 게 질투나서 일부러 헛소리한 거예요. 그럼 그 애는 뭔데? 아이 얘기가 나오자 아내는 한동안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준석이는 내 아들이에요. 아이의 이름이 준석이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거슬리는 건 그 이름 앞에 붙은 우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아내가 자기 자식까지 숨겨가며 왜 저라는 사람과 결혼한 건지 의문이었죠. 아니 생각해보니 제가 조건상 그리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집안도 중산층 이상의 오랜 직장 생활로 쌓아둔 재산도 꽤 있었으니까요. 젊은 아내 눈에는 그런 제가 탐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혹시 네 핸드폰 속에 입금 내역 120만 원 그거 양육비였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애는 그동안 누가 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양육비 받고 있었던 거면 양육권은 당신한테 있다는 소리잖아. 그동안 친정엄마가 우리 준석이 봐주셨어요. 아내는 아이를 또 우리 준석이라고 부르더군요. 짜증이 확 치솟았습니다. 장모님까지 한통 속였어? 야,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 얼굴들을 하고 사람을 속여? 당신 애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한 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어떻게 장모님이랑 둘이 짜고 이런 짓을 벌이냐고?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 흠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제게 정말 잘해주셨던 분입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늘 친절하셨고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배신감이 더 컸죠. 항상 처가댁에 방문하기 전에 간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면 장모님은 아이를 이모님네 맡겨두었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아내의 전 남편과 아이가 만나기로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보기로 했다가 안 보겠다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아내가 친정에 아이를 보러 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남편이 다시 아이를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 전 남편 집으로 찾아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왜 중간에 차를 돌렸는지 알겠더군요. 나랑 결혼하고도 전 남편이랑 애 핑계로 계속 만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한테 산 물건들만 전해주고 애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미용실 운영하는데 오늘 원래 쉬어야 하는데 급한 손님이 머리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오늘 잠깐 내려가서 미용해주고 올라온다고 저한테 애 좀 잠시 맡아달라고 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전 남편이 오늘 급한 손님 때문에 아이를 못 보는 게 아쉬워서 일단 아이를 무리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아이를 집에 두고 일을 하러 건물 1층에 있는 미용실로 내려간 거였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전 남편 집으로 간 거였고요. 그런데 다행히 전 남편 일이 일찍 끝났고 아내와 함께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어. 내가 결혼 전부터 얘기했지. 난 작은 거짓말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물며 이런 일을 숨긴 것도 거짓말한 거랑 똑같아. 나 당신한테 너무 배신감 느껴. 아내는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앞뒤 분간 안 하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당신 가족들 사이에 끼고 싶었어요. 솔직히 당신도 행복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며 앉아있다는 게 그 증거였죠.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에 배신감도 그만큼 컸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절망과 배신감으로 변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의 행복하지 않았냐는 말에 흔들렸어요. 이대로 아내의 과거를 묻고 살아갈까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았죠. 저는 아내를 카페에 두고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몇 시간 뒤 아내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섬조섬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나가면서도 아내는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미안해요. 부디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 제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나가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내와 떨어져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기억 상실이라도 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을 한 후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되고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혼인 취소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될 거라고 했어요. 변호사의 상담을 마치고 와서 며칠 후 아내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 혼인 취소 소송할 거야. 네, 알겠어요. 전화기 너머 아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신경 써주는 어떤 말도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할 만 하는데 집중했어요.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 잘 협조해줬으면 좋겠어. 그럴게요. 아내와의 전화통화는 짧고 간결하게 끝난 후에 전화를 끝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처음 보는 주소지를 알려왔어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혹시라도 우편물이 친정집으로 가지 않게 부탁할게요. 엄마가 알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요. 정말 미안해요. 장모님이 결혼 직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해서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장모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했어요. 저도 이혼까지 결정한 마당에 차마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군요. 아버지께서 수술을 마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인고 부부처럼 잘 살던 우리가 헤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그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혼인 취소될 거라며 자신 있어 하던 변호사는 막상 일이 진행되다 태도를 바꾸더군요. 혼인 취소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취소 판결 받기가 어려워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혼인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변호사들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좀 불안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내심 혼인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하루빨리 이 소송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저는 힘든 마음을 술로 달랬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기분은 나아지질 않더군요. 오히려 우울증만 와서 나중엔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절대 티를 내지 않았죠. 저는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종종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다 괜찮다. 안호 잘 지내냐? 이 혜정이는 어쩌고 너 혼자 왔어? 그 사람 친정에 좀 갔어요. 안사도는 잘 계시고? 네, 그나저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저는 모든 걸 거짓으로 대답해야 했어요. 짧게 안부를 묻고 저는 들고 간 과일을 놓고는 얼른 나왔습니다. 이대로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시길 바랬죠. 아내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순순히 써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협조적으로 나와주었어요. 덕분에 소송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게 며칠 만에 뚝딱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 사이 저는 부모님을 뵙지 않을 수 없었죠. 웬만하면 부모님과의 만남을 여러 핑계를 대어가며 피했는데 명절이나 생신 때까지 도망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에 아내 없이 본가에 가자 역시나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어요. 혜정이는... 죄송해요. 그 사람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 명절엔 좀 쉬게 하려고 저 혼자 왔어요. 이렇게 변명했지만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혜정이도 좀 쉴 필요가 있어. 그동안 네 아버지랑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니. 명절이라고 신경 쓸 것 없다. 이번 명절엔 간단하게 해서 지낼 거니까 혜정이는 이번엔 좀 쉬라고 하고 너도 밥 먹고 일찍 들어가 봐. 저는 속으로 찔렸지만 알겠다고 능청스럽게 대꾸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도 저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또다시 배신의 상처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죠. 명절이 지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엄마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 없이 저 혼자 엄마 생신날 방문했어요. 이번엔 뭐라고 변명을 할까 수없이 고민했는데 도무지 마땅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뻘쭘해하며 집안에 들어섰고 부모님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혜정이는 몸조리 잘하고 있니? 네?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혜정이한테 연락 왔었어. 혜정이가 몸이 약해서 좀 걱정되는구나.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네. 엄마 말을 들어보니 혜정이가 부모님께 따로 연락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몸조리라니 아내가 어딘가 아픈 게 틀림없었어요. 원래부터도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내에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제게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혜정이와 사이가 틀어지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장모님께 연락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챙기고 있었죠. 이게 좋아해야 하는 건지 불편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부모님을 어찌어찌 눈속임하다 보니 시간도 자연스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혼인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판결을 받던 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이대로 제 결혼 생활이 끝인가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 사실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가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제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곱게 포장해서 성격 차이라고 둘러대야 할지 말이에요. 본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엄마 뒤로 어색하게 서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본가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모자라 아내의 몸 상태가 이상했거든요. 아내는 거의 만삭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더군요. 여긴 어떻게... 아내가 대답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렀어. 혜정이 밥 한 끼 해먹이려고. 임산부가 잘 먹어야 애도 잘 크지. 아내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저만 들리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미안해요. 당신이 오는 줄 몰랐어요. 저는 아내의 말보다는 아내의 배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아내가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먼저 말해주더군요. 이제 곧 출산이에요. 뭐? 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제가 아내 팔을 꽉 잡고 끌자 아내가 온 힘을 다해 팔을 뿌리치더군요. 그리고는 곧장 엄마를 찾으며 그쪽으로 쪼르르 갔습니다. 어머님, 같이 준비해요. 운동 나가셨던 아버지가 곧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왔냐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아내부터 찾기 시작하셨어요. 혜정이 왔냐? 아이 그래 몸도 무거울 텐데 오느라 고생했다. 아내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눈 아버지의 손에는 아기 옷 선물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운동하고 나오는데 아예 아기 옷 파는 데가 있더라고. 다음 달이면 할아버지 될 것 생각하니 도저히 못 지나치겠더구나. 예쁘게 입히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이 건강하게 낳아서 예쁘게 입힐게요. 부모님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저만 딴 나라 사람같이 느껴졌죠. 저는 일단 조용히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밥을 먹으면서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제게 단 한 번도 아빠가 되어서 축하한다거나 혜정이가 임신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가 임산부라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더군요. 아마도 아내가 그동안 저 모르게 본가를 자주 방문했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만 이상해져버린 이 가족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너무 충격받고 아내와 저에게 실망하시겠지만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예전만큼 몸도 회복되셨고 엄마도 일상을 찾으신 지 꽤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저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 근데 혜정이 애 낳는 날 너 휴가 낼 수 있지? 네? 휴가 낼 수 있냐고? 내가 다음 달에 중요한 미팅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네가 혜정이 좀 잘 챙겨라. 애 아빠가 돼서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냐? 도대체 누구더러 애 아빠라고 하시는 건지 부모님도 아내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보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너 아직 네 아버지 말에 대답 안 했다. 어디 버릇없이 네 얘기부터 하려고 들어? 얼른 대답부터 드려라. 저는 이제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푹 내쉬어졌어요. 네.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부터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무언가 제 머리를 딱 하고 때리더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본능적으로 눈문을 감았다 떠보니 아버지의 밥숟가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놈아! 엄마 얘기를 뭘로 듣고 있는 거야? 네 엄마 얘기하는데 한숨이나 푹푹 쉬어대고 너 언제 이렇게 버릇이 없어진 거냐? 그동안 집에도 잘 찾아오지 않던 녀석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제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이 말을 맞나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해서 1분 1초라도 빨리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층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아버지, 저 혜정이랑 아이고, 얘야, 괜찮니? 혜정아, 왜 그러냐, 응? 배가... 아내가 말을 못 꺼내게 하려고 이제는 뱃속 아이까지 도구로 삼는구나 싶어서 아내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밉던지 저도 모르게 아내를 노려보듯 쳐다보았죠.
그런데 아내가 앉은 의자 아래로 물이 줄줄줄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물을 쏟은 줄 알고 한숨을 푹 쉬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내의 다리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내는 무척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혜정아, 너 왜 이래? 어? 심성이 약한 아내는 당황하다 못해 정신을 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119,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부모님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우리는 우왕좌왕 당황하며 아내를 소파로 옮겼습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아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비록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내가 이대로 잘못되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양수가 터진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서둘러 아이를 출산할 준비를 하더군요.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남편분 되시죠? 분만실로 들어오셔서 같이 계셔도 되세요. 예.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막상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이제는 더 이상 남편도 아닌 제가 어떻게 보호자이고 남편이겠어요? 게다가 남의 자식을 제 손으로 직접 받아낼 생각을 하니 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해? 얼른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사실 저 혜정이랑 헤어졌어요.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혜정이가 네 자식 낳겠다고 저렇게 누워있는데 네가 안 들어가 보면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보다 제 자식이라뇨. 당연히 네 자식이지. 우리 손주고. 자세한 사정은 이따가 이야기하고 일단 애부터 받자꾸나. 분만실에 들어가 보니 혜정이가 진통에 힘들어하고 있더군요. 3-4시간이 흘렀고 저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진통하는 동안 저는 궁금한 것들을 모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통 중인 아내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었죠. 진통 6시간이 넘어가자 아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통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아내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기가 안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서너 시간이면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아내는 여전히 진통만 하고 있더군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툴툴대며 말했습니다. 원래 2번째 출산이면 좀 빨리 낫지 않나요? 그러자 간호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네? 오혜정 산모님 초산이신데요? 네? 그럴 리가요. 산모님, 초산 맞으시죠? 그러자 아내가 힘겹게 말하더군요. 네, 초산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머리가 띵 하더군요. 분명히 준석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입양이라도 한 아이라는 걸까요? 그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입양을 했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입양한 아이를 놓지 못하고 양육비까지 챙겨받고 있던 아내의 정체가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초산일 리 없잖아. 혹시 준석인지 뭔지 걔 입양아야? 그러자 아내가 대답 대신 비명소리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간호사들이 조금 다급해지는 눈치였어요. 진통 주기는 짧아졌는데 자궁이 안 열려서 아이가 나오지 않자 산모는 산모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 중이라고 하더군요. 산모님, 좀 더 힘 주세요. 지금 아이 맥박 약해지고 있어요. 산모님이 힘내셔야 돼요. 지금 아기도 많이 힘들 거예요. 간호사 말대로면 이대로 계속 가면 아이도 위험할 수 있고 자칫하면 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가 내려올 대로 내려온 상황이라 수술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저도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동안 아내를 향한 걱정되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상황이 긴박해지니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아내의 손을 덥석 잡고
힘내라고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아내와 똑같이 호흡을 하며 힘을 주고 있었어요. 여보, 잘하고 있어. 아이, 조금만 더 힘내. 호흡하고, 후. 아내가 진통 중에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또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반복하다 보니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고 얼마 안 가 아기를 볼 수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예쁜 딸이네요. 아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 간호사들이 피덩이 아기를 닦아주고는 제게 안겨주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답지 않게 머리숱이 수북하고 길더군요. 저 닮았어요, 선생님. 머리숱 많은 거 저 닮은 거예요. 이상하게 눈물이 맺히더군요. 누가 봐도 제 아이였어요. 아내와의 혼인이 취소되자마자 애 아빠가 된 상황이 어이없었지만 아기를 보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이모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너 낳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 사람 아닌 줄 알고. 왜? 온몸에 길쭉길쭉한 털이 덮여 있어서 원숭이를 낳은 줄 알았어. 그래, 맞아. 너 어릴 때 생각하면 되게 못생겼었어. 너 지금은 용된 거야. 제 딸아이가 딱 그랬어요. 온몸이 길쭉길쭉한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 얼굴은 어찌나 시뻘건지 엄마 말씀처럼 원숭이 같았죠. 간호사들이 다시 아기를 데리고 가고서 아내와 분만실에 둘이 남게 되었어요. 아내가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더군요. 고마워요, 여보. 옆에 있어줘서. 저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일단 손부터 잡아주었어요. 왠지 그렇게 해줘야 할 것만 같았죠. 고생했어. 정말 당신 대단하다. 많이 아팠지? 일단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에 신경 써. 산후조리원은 예약해놨어? 내가 무슨 염치로 조리원에 들어가겠어요. 난 죄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분만실에 나왔습니다. 밖에 계시던 부모님은 아기를 만나보고 있더군요. 너무 예쁘다며 저와 판박이 같다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딸의 출산에 왜 오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은요? 연락 안 하셨어요? 안사도는 병원에 있어. 벌써 입원한 지도 꽤 됐는데 호전이 없는지 아직 퇴원을 못하고 계시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어디 아프세요? 부모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장모님이 등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셨다가 입원을 하게 되셨고 폐암 판정을 받은 후에 퇴원하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벌써 입원한 지가 1달 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가 미워서 장모님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말입니다. 장모님은 도저히 아내를 조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급한 대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조리원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예약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너 어딜 그렇게 전화를 돌리느라 바쁘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혜정이 옆에 좀 있어줘. 너랑 사이 그렇게 되고 애까지 낳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게다가 안사돈도 상황이 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마음도 많이 힘들겠지만 일단은 아기 엄마로서 네가 혜정이를 대해주면 좋겠구나. 네, 알겠어요. 저 그보다 조리원이 전부 예약이 차서 들어갈 수 없대요. 어쩌죠? 걱정 말거라. 네 엄마가 이미 조리해주기로 했다. 엄마가요? 저는 엄마가 왜 모든 걸 속이고 결혼한 혜정이를 여전히 자신의 며느리로 대해주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손목도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제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그제야 전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간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제가 그동안 다 듣지 못한 충격적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아이는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대로 입양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양 절차를 밟은 아이도 아니었어요. 아내에게 언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결혼 전에도 언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 언니와 장모님과 함께 새 모녀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대요. 장인 어른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하루도 돈 때문에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죠.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남겨진 빚과 병원비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던 중 아내를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 모양이었어요. 그게 아내의 나이 20살 때였죠. 그 남자도 아내와 동갑이었는데 그 나이답지 않게 꽤 큰 돈을 만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고 시댁이 부자인 것도 아니었대요. 아내 집안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고는 그것을 빌미로 계속 아내와 만나려고 했대요. 그러다 결국 둘은 동거를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남자가 몰래 한 거라고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긴 했지만 아내는 그래도 결혼식 후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바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미용사인 줄 알았던 남편이 건달인 걸 알게 되었대요. 지금은 진짜 미용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아내의 언니가 임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딱히 남자친구가 없던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해서 가족 모두가 놀랐대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언니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고 결국 전 남편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두 달씩 3번 정도 입원을 한 언니는 퇴원 후에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하지만 출산 후에 정신병은 더 심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대요. 가족들은 모두 그게 언니가 나쁜 일을 당해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카를 돌보며 안고 있는데 언니가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너무 웃긴다. 그 애가 네 조카면서 네 아들인 게. 그 말을 남긴 언니가 갑자기 사라졌고 이틀 후에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는 전 남편을 의심했다고 했죠. 친자 검사까지 해서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인 걸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언니는 그동안 가진 협박을 당하면서 입막음을 당해왔던 것 같다고 했어요. 언니가 죽자 전 남편은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을 요구했다네요. 하지만 그 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네요. 이혼 가정도 순탄하지 못했답니다. 가까스로 이혼한 후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네요. 혜정이 참 불쌍한 애야. 과거에 그런 사연이 있는 걸 속이고 결혼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혜정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니? 너는 그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평탄하게 살아와서 혜정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엄마도 젊은 시절에 비슷한 일 겪어봐서 그 마음 이해해. 사실 엄마도 네 아빠랑 결혼한 게 2번째야. 아내의 과거 이야기로도 이미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에게도 상상도 못했던 사연이 있더군요. 엄마는 젊은 시절 퇴근하는 길에 납치 비슷한 걸 당했다고 했습니다. 동네에 인사만 하고 지냈던 총각인데 그 총각이 엄마를 감금했다고 했어요. 결국 아이까지 갖게 되었고 임신 6개월에 접어들자 엄마를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워낙 이런 일을 여자의 큰 흠으로 생각하던 시절이라 외조 부모님들은 모두 쉬쉬했대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납치범과 사는 수밖에 더 있냐고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조차 엄마가 그 총각과 연애하다 혼전 임신을 한 줄 알았을 정도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뒤로 넘어지면서 유산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된 김에 외할머니가 먼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졸라서 그 동네를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난 게 아버지라고 했죠.
나도 처음엔 네 아빠한테 내 과거 이야기 못했어. 눈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내 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니?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더구나. 결국 예전 동네에 살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게 됐고 내가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많이 충격받았지. 그때 다 털어놨어. 물론 말 안 하고 결혼한 엄마가 100번 잘못한 거야. 그런데 네 아빠가 그러더라. 그게 어떻게 네 엄마 잘못이냐고. 길 가다가 벼락 맞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야. 그렇게 아버지가 다 보듬어 주셨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참 안 됐기도 하고 반면에 배신감도 들면서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아내를 아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위급해질 때마다 외면하지 못하고 아내를 몰래 걱정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 아이를 낳아준 아내가 고맙고 임신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못난 아빠라서 미안한 감정마저 들었죠. 저는 아내를 퇴원시켜서 본가로 데려갔어요. 엄마가 약속하신 대로 아내의 산후조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따로 찾아뵈었어요. 겨우 9개월 만에 뵌 장모님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언제 이렇게 마르셨는지 나무 장작 같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장모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는데 장모님께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 사위한테 못할 짓 한 내가 죄인이야. 우리 애는 사실 다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하게 했어. 우리 딸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고마워. 장모님은 힘겹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더는 말씀하시기 어려우신지 눈을 감으셨어요. 아내가 산후조리를 끝냈을 때 저는 아내와 준석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장모님이 누워 계신 동안 이모님이 돌봐주시고 계시더군요. 아이는 저를 불편해했지만 제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음에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어색한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위독하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아내와 준석이를 데리고 장모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서둘러 갔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와 준석이보다도 저에게 더 많은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내가 참 못난 장모지만 떠날 때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부디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잘 부탁함세. 염치 없지만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게나. 장모님은 마지막 힘을 끌어내어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 인사를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아내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준석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덩달아 제 미니미인 아기 준이도 앙앙대며 울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줘서요. 그렇게 다시 아내와 재결합한 지 벌써 5년이 넘게 지났네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컸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죠. 바로 그건 홍순도인지 모시기인지 하는 나쁜 놈을 우리 첫째 아이에게서 떼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야 천륜인 것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다만 그놈이 좋은 놈이 아니라는 게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될 뿐입니다. 제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동의해주지 않네요. 언젠간 그놈도 죽을 날이 오겠죠. 저는 그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제가 겪은 이야기였어요. 마음 고생한 후에 사연을 듣게 되면서 나름의 위로를 받고 있던 터라 아내 모르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 꾸려 나가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